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순쓰는 지구왕입니다. 올 초에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틈틈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 15일이었죠. 평가원에서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예시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통합과학이 어떤 느낌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과탐 수능과 크게 바뀐 점은 문항수가 무려 25개로 5문항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점수 체계도 좀 바뀌었는데 원래 2점 또는 3점으로 구성된 체계에서 여기 보면 1.5점도 보이고 2.5점도 보이고 2점도 보이죠. 이렇게 1.5점, 2점, 2.5점 세 종류의 점수로 바뀌었고요. 각각의 개수가 1.5점이 8개, 2점이 9개, 2.5점이 8개로 대체로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원의 배치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작위 배치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실험 탐구 문항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항들로는 10번의 단위환산, 여기에서는 계산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풀이 시간을 좀 뺏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2번의 산화환원 반응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14번, 21번과 같은 원소의 추론, 여기에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의 뉴클레어 타이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문항이 좀 어려웠고요. 24번의 중화 반응이 좀 난도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문항 풀어보면서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번, 표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를 뭐라고 줬냐면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일단 가와 나를 매칭해야겠죠. 가를 보니까 폐구물, 폐플라스틱 등의 해양 쓰레기 나왔어요. 자, 해양 쓰레기는요 환경 오염 물질이죠. 그러니까 가는 환경 오염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나를 보니까 해외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 나왔어요. 자, 뉴트리아는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으니까 외래 생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나는 외래 생물의 유입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아래 보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시가 기역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시가 아마 선지로 출제되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가면 좋겠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역, 가는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 맞고요. 니은,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있다. 자, 여러분, 뉴트리아는 제거 대상이죠. 하지만 천연기념물은요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거 대상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얼어있는 땅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자, 영구 동토층의 이 북극 입기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우리 기온 상승에 집중을 해볼게요. 지구온난화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온실기체의 증가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기온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영구 동토층의 북극 입기는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어간다가 이 지구온난화의 예시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2번 봅시다. 표는 길이의 측정 표준 ABC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측정 표준이 뭔가요? 그렇죠.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 체계를 우리는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대상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대상이 ABC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먼저 보니까 명도시일 때 백금 1이 중 합금으로 만든 미터 원기를 이용해서 1m를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터 원기는요,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길이가 변하니까 기준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B로 갑니다. 현재 와서는요, 진공에서 빛이 이만큼 시간 동안 지나가는 거리로 1m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C가 초창기의 길이의 측정 표준인데요.
지구를 이용했어요. 북극에서 족도까지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1m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측정 표준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C가 첫 번째고요. A가 두 번째, B가 세 번째로 B가 가장 최근의 길이의 측정 표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그렇죠.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 때문에 이 B로 측정 표준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맞는 선지, 니은.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B를 보니까 직무에서 이만큼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m 정의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1m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 무엇입니까? 세슘 원자를 이용하죠. 자,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순으로 바뀌었다. 1번, 2번, 3번, CAB 맞네요.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3번 봅시다.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과정을 쭉 보니까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구리 준비하고요. 전자조를 이용해서 질량 측정했더니 9g 나왔고, 그리고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 넣고 눈금 읽었더니 11ml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큰 내용이 없으니까 선지를 보면서 자료 해석해 보도록 하죠. 기억. 디귿은 기본량이다. 자, 여러분, 기본량 7가지는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량 7가지 무엇이 있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자,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류가 있고, 자, 계속해서 말해봅시다. 질량이 있고요. 자, 그리고 광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렇죠. 물질량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죠? 맞습니다. 온도가 있죠. 자, 이렇게 7가지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암기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서 자라가 토끼간을 빼내서 용왕님께 바치는 그러한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라가 토끼를 꼬셔서 토끼간을 빼내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라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아니, 간을 좀 양도해 다오. 간을 좀 나에게 양도를 좀 해달라. 간이유, 나에게 양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간이유, 양도, 토끼야, 간을 좀 나에게 양도해라.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맞는 방법으로 이 기본량 7가지를 적절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을 보니까 온도죠. 온도는 기본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 니은. 밀도는 기역과 니은으로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밀도 어떻게 구합니까? 맞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자, 질량의 단위 그램 나오고요. 그리고 부피의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램은요, 질량의 단위예요. 니은에 해당하고요.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이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하죠. 따라서 밀도는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유도량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는 선지, 디귿. 1ml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부피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1리터예요. 자,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과연 1세제곱미터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우선 1리터는요, 1000ml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단위를 바꾸기 전에 우리 1m가 몇 센티미터인지 먼저 알고 갑시다. 1m는 여러분 100cm예요. 그렇기 때문에 1cm는 몇 미터죠? 맞습니다. 0.01m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1세제곱센티미터는 몇 세제곱미터예요?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6 세제곱미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우선 1000 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세제곱미터로 변환하면 10의 마이너스 6 세제곱미터가 되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리터는 1세제곱미터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해주세요.
자, 어쨌든 1ml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쭉 읽어보니까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자 여러분, 지각에는 어떤 원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OC, 알페, 칼라, 칼마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으로 규소, 다음으로 알루미늄 등등등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규산염 삼연체가 광물을 주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화옥보 삼연체가 광물을 주로 구성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원자 A와 B가 공유 결합한 삼연체 구조를 기본 단위체로 하는 어떠한 광물이 많더라라는 거죠. 자, 이 광물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S화옥보 삼연체가 이 광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S화옥보 삼연체를 기본 구조로 갖는 광물, 이 광물은요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규산염 삼연체인데 규산염 삼연체는 SiO4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Si, 이 친구가 산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인 X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자 예시가 태양전지, 스마트 기기, 로봇이 있죠. 자, 일단은 태양전지에 집중해보자고요. 태양전지에 뭐 들어갑니까? 반도체 들어가죠. 자, 그랬더니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반도체가 그렇죠. 반도체에 인 혹은 붕소 같은 이 불순물을 첨가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실리콘 베이스예요. 규소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바로 규소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규소는 이 B에 해당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니은에는 반도체가 들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X는 A이다. 자, X는 B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니은. 규산염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고요. 디귿. 반도체는 니은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2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개미 종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네요. A가 종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설명 읽어보면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다.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면 기억 중요하죠.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라고 해요. 우선은 곰팡이 잎 조각 토양이 생태계에서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지 보도록 하죠. 곰팡이는 어떤 요소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분해자에 해당되고요. 잎 조각은요. 잎이니까 생산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토양은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에 해당된다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해자와 생산자에 의해서 환경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즉 생물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생태계에서의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불러요. 다음 단락을 읽어보니까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종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선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억.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생산자이다. 자, A는 개미잖아요. 개미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 해당되겠죠. 틀린 선지. 니은. 기억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억 과정은요. 생물 요소가 환경, 즉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에 해당됩니다. 맞는 선지. 디귿. 니은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자, 여러분, 개체군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의 같은 종이죠. 자, 그러면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종 A와 종 B 사이에 상호작용이니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니은은요, 같은 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볼게요. 다음은 기상요소의 월평균 변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료 해석 문항이니까 탐구 과정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기온이랑 기압, 상대습도 데이터를 수집한대요.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측정 오차 폐양된 값을 처리한 후에 월평균 데이터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월평균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자료 해석으로 선지에 출제가 되겠죠. 자, 선지 봅시다. 기억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측정 오차와 폐양된 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높일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 니은. 월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자, 상대 습도이니까 우리 점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점선이 지금 A시기 때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B시기 때는 이 정도로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의 높이 차이가 A가 더 큽니다. 즉, 이 변화량이 A시기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는 선지, 디귿. 이 탐구 결과에서 월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평균 기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온 그래프와 기압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압 그래프는 이렇게 얇은 실선, 기온 그래프는 굵은 실선이에요. 지금 기온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질 때 기압 그래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지금 기온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을 때 기압 그래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디귿 선지를 보면 기온이 낮아지는 이 시기에는요, 기압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은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의 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열 출입에는 뭐가 있죠? 맞아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발열 또는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등장했구나 라는 거 인지하고 가자고요. 자, 교사 대화 봅시다.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영에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대요. 자,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했으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즉, 이는 흡열 반응에 해당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반응물의 에너지는 작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높아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요,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가에는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반응의 열 이동 방향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열이 이동한 사례를 찾아보래요. 자, 흡열 반응의 반대 무엇입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물의 에너지는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낮죠.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낮아진 에너지만큼을 이렇게 방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는요, 발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나에서는요, 발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자,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죠. 하지만 지금 가는요, 흡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다. 이거 뭐에 해당돼요? 발열 반응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흡열 반응을 찾아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봅시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이에 해당해요. 자, 여러분, 세포호흡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그렇죠. 포도당이 어떤 식으로 쪼개져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이 됩니다. 즉, 포도당은요,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진다는 거죠.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자, 고분자는 에너지가 높고요, 저분자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즉,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에 해당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나는요, 발열 반응에 해당되니까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번 보면은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하는 것. 자, 물이 증발한다라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라는 건데, 자,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에너지를요, 흡수해야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발열 반응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한대요. 자, 여기 승화 과정은 지금 고체가 기체로 변한다라는 거고,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됨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요,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예를 찾아야 되니까 5번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맞는 선지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조각 표현형을 갖는다. 그림가는 A의 외피조각 표현형 기역, 니은, 디귿을 나는 해수와 담수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진 A 개체의 빈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표현형, 즉 다른 형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형질을 갖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맞아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나를 보면 해수에는 기역이 많이 살아요. 아, 그러니까 기역이 해수에서 살기 적합한 형질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담수에서는 디귿이 가장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담수에서는 이 디귿이 살기 적합한 형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역. 가에서 외피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에서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즉 형질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생태계 다양성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니은, 해수에서 기역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자, 해수에서는 기역이 많은 이유가 기역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는 선지, 디귿.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변이가 무엇입니까? 자, 변이 그냥 쉽게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 모습의 차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3페이지 볼게요. 9번.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당부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읽어보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 라고 해요. 아, 전파되니까 말라리아는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감염병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활동을 좀 보면은 발병 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별로 채집된 A의 개체수 그리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해 과정이 중요한데 기역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기역은 최고 기온 아니면 최저 기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때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떠한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돼요? 그렇죠. 이 쇠선, 즉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최저 기온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쇠선, 즉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되는 순간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고 기온과 최소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될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최저 기온을 보면 되죠.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개체수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쭉 0으로 일정했다가 지금 이 시기부터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 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5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감염병 맞죠? 니은. 기억은 최고 기온이다. 아닙니다. 최저 기온입니다. 디귿. 6월은 니은에 해당한다. 아니죠. 니은은 5월이죠.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볼게요. 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ABC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문을 보니까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모를 통일해 주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ABC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라 라고 하네요. 그래서 A를 보니까 물의 역학적 에너지 10메가줄당. 자, 여러분, 메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아요. 10의 6승을 의미하죠. 자, 10메가줄당 8메가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분모로 가야 됩니다. 자, 10메가줄이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 10의 7승이죠. 자, 10의 7승 줄 동안 얼만큼의 에너지가 생산돼요? 8메가줄만큼, 즉 8 곱하기 10의 6승만큼의 에너지가 생산돼요. 그러니까 단위 에너지당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B를 보니까요. 빛의 에너지가 1kJ일 때, 자, 여러분, 1kJ에서 k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10의 3승을 뜻하죠. 그러니까 1000줄일 때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자, 이 말은요. 이만큼이 분모로 가야죠. 자, 1000줄일 때니까 10의 3승 가보겠습니다. 자, 10의 3승당 200줄, 2 곱하기 10의 제곱의 에너지가 생성된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고, 자, C를 보면은 1g당 200kJ의 화학 에너지를 가진 화석연료 1kg을 이용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1g당 20kJ의 화학 에너지가 있으니까 1kg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1kg은 1000g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1g당 20kJ니까 1000g에는요, 그렇죠. 1000 곱하기 20kJ만큼의 에너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kJ에서 kg가 1000이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10의 몇 승인가요? 7승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7승 중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8메가줄의 에너지를 생산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지금 분모로 가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7승의 에너지당 8메가줄, 즉 8 곱하기 10의 6승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계산하게 되면 약분시켜서 4 되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에너지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모두 같으니까 8, 2, 3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요. 가장 많은 게 지금 A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에 B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C, B 순으로 나와 있는 거 2번으로 답을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1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XYZ는 규소, 철, 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별의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XYZ 순으로 원소의 질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Z가 원소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즉 Z는요, 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Y가 규소, X가요, 가장 질량이 작은 탄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철핵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배보다는 큰 별이구나. 나중에 이 철핵이 수축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우리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자, 지금 매우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보다 이 별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X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같은 족 원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서로 같은 원소라는 거죠. 자, X를 보면 탄소인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입니다. 규소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죠. 그러니까 똑같은 14족 원소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도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죠. 자, 페오시, 망, 니스, 칼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페오시, 철 가장 많고요. 다음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규소가 많아요. 그래서 페오시, 망, 니스, 칼 외워주시고,
자, Y는 지금 무엇입니까? Y는요, 규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Z는 철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규소가 철보다 많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죠. 철이 더 많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XCl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자, 지금 X라는 수용액에, X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금속판 Y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금속판을 넣어서 반응이 일어났다면 이 판이 반응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반응성이 누가 더 좋은 겁니까? 맞아요. Y가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반응 첨가 후 수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각각 XA 플러스 YB 플러스 CR 마이너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각각 어떤 원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 X와 Y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알자이온이라고 하죠. 자, X와 Y가 알자이온이고 Cl-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인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한편 구경꾼 이온은 반응 전과 후 개수가 변하면 안 되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를 보면 지금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모두 6개로 유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Cl-구경꾼 이온이 바로 이 동그라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 전에는 X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네모는 X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후에는 Y가 이온이 돼서 존재하겠죠. 자, 이 세모가 Y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이용해서 X와 Y의 전하량의 B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X가 만약에 N개가 있고요. X N개가 반응해서 Y가 M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의 전하량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냐면 M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M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Y의 전하량은요, N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X가 지금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자, X 3개가 반응해서 몇 개의 Y가 만들어졌다? 2개의 Y가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의 전하량이 각각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크로스 시키면 되겠죠. X는 2 플러스, Y는 3 플러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동그라미는 Cl-이다. 맞죠? 니은. 이 반응에서 Y는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 자, 우선 Y는요. 지금 반응성이 X보다 훨씬 크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될 텐데 전자를 이렇게 잃으면서 산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Y가 Y 양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가 되는 거지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A 대 B는 3대 2다. A 대 B는 2대 3이죠. 3대 2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3번 봅시다. 그림카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별 S와 원소,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기억과 니은이 뭔지부터 보죠. 자, 기억은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무엇입니까? 수소입니다. 기억은 수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 헬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별 S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기체의 경우에는, 즉 같은 종류의 원소의 경우에는 흡수선의 위치와 그리고 방출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해요. 자,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별 S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됩니다. 우선 별 S에는요, 지금 흡수선과 방출선이 동일하죠. 아, 그러니까 기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흡수선과 방출선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지금 이 두 줄 선도 이렇게 있는데,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두 줄 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역과 니은 이외에 다른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합시다. 기역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되었다. 빅뱅 약 38만 년 후에는 뭐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전자가 원자에게 포획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원자는요, 빅뱅 약 38만 년 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 니은.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 헬륨이죠. 헬륨은 대부분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자, 초창기에는 별이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많은 양의 헬륨들은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빅뱅 핵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빅뱅 핵 합성이 뭐냐면 빅뱅 후 약 3분 후까지 일어난 핵 합성을 말하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수소를 이루거나 혹은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빅뱅 핵합성, 즉 빅뱅 약 3분 후까지 일어난 이 빅뱅 핵합성에 의해서 주로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헬륨은요, 이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빅뱅 핵합성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자,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S의 대기는 기역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죠. 플러스 알파의 원소가 추가로 있다라고 했죠. 디귿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네요. 일단 가와 나에 있는 내용은 옥텟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고요. 탐구 과정 및 결과 보겠습니다.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옥텟 규칙에 따라 산소 원자와 원자 XYZ에 전자를 배치하여 표와 같이 정리했대요. XYZ의 원자 번호는 각각 7에서 17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7에서 17번 중 하나니까 2주기 혹은 3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자, 이 원소들을 좀 나열해 봅시다. 2주기 원소에는 뭐가 있냐면 리, 배, 붕, 탄, 질, 산, 프, 네가 있죠. 그리고 3주기 원소에는 나, 만, 알, 규, 인, 스, 염소, 아르까지가 있어요. 7에서 17번이니까 질소부터 염소까지가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율표에서 무엇을 의미해요? 맞아요. 주기를 의미하고요. 원자가 전자수는요, 주기율표에서 족 번호의 1의 자리수를 의미하죠.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A 값을 구해봅시다. 자,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2주기 16족 6이니까 이 값이 3이죠. 그래서 9A가 3이고 A는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A는 2고요. 3A는 1이고 A는요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XYZ를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은 이 분모가 2 아니면 3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분모가 2 아니면 3이에요. 그러면 분자가 얼마가 되어야지 지금 2가 되죠? 그렇죠. 분자가 지금 4가 되거나 혹은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4에 해당되는 원소 무엇입니까? 자, 2주기 14족 원소입니다. 자, 2주기 14족 원소는 탄소예요. 그런데 탄소는 지금 이 괄호 친 곳의 바깥쪽에 위치하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값은 아니네요. 그러면 3주기 16족 원소면 될까요? 자, 3주기 16족 원소, 황이죠? 황은 괄호에 포함되니까 X가 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Y 봅시다. Y도 지금 이 분수에 있는 분모가 2 아니면 3인데요. 자, 2분의 얼마가 되어야지 1이 돼요? 그렇죠. 2가 되어죠. 그리고 3분의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2주기 2족 원소가 뭐죠? 베릴륨인데 베릴륨 지금 괄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3주기 13족 원소면 될까요? 3주기 13족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은 괄호에 포함되니까 Y는 알루미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Z는 지금 3주기 1족 원소라고 바로 해도 되겠죠? 자,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입니다. Z는 나트륨이라는 거 바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합시다. 기억.
Z는 전자 두 개를 잃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나요? 자, Z는 나트륨이에요. 자,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잃어도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XO2는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자, X 같은 경우에는 황으로 비금속 원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산소는요, 마찬가지로 비금속 원소죠. 자,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 이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공유 결합이죠. 그러니까 XO2는 공유 결합 화합물에 해당됩니다. 디귿, Y와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안정화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이것은 무슨 결합 화합물? 맞아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Y가 무엇입니까? Y 알루미늄이죠. 즉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와 산소,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가 만나면 결합이 뭐죠? 맞아요. 이온 결합이죠. 즉 이것은 이온 결합이 해당되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을 표는 탄소의 이동 과정, 기억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기권, 수권, 직권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획을 보면 산호 골격 생성에 해당되는데, 산호 골격 어떻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해수를 떠다니던 칼슘 이온 그리고 탄산 이온이 서로 결합해서 석회질 물질을 만들어줘서 산호 골격이 만들어지죠. 즉 해수에 있는 탄소가 생물로 이렇게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요? 해수에 해당되니까 수권에 해당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석탄의 생성. 석탄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 땅 속에 매몰되면서 만들어지죠. 매몰되어서 탄화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직권의 상호작용임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B는요, 직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C는 기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탄소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너 호흡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A는요, 호흡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수권이다. A 수권 맞고요. 니은.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은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자, 여러분 석회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직권에 포함되어 있죠.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직권, 즉 B에 있는 탄소량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A는 호흡에 해당되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16번 봅시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정작 전자기 유도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선지는 딱히 없고요. 대부분 자료 해석이라던가 혹은 변인 통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물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자석 6개와 고무줄을 이용해서 ABC를 준비한대요. 지금 자석 개수가 다르죠. 자, 그리고 코일과 전류 센서를 이렇게 연결한다 라고 하네요. A의 앵글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위쪽 끝에서 높이 H인 지점에 가만히 놓고 자석의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전류 세수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를 이번엔 B로 바꾸고 실험하고, 그리고 A를 C로 바꾸고 이렇게 실험을 한대요. 전류 센서에 측정된 유도줄의 세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봅시다. 기억. 자석의 개수가 다른 AB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석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니은 AB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인가요? 세기는 딱히 관련이 없고요.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았다라는 것은 N극을 아래로 향했을 때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이 어떨 것인지 확인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아니고 전류의 방향이 더욱 적절하겠습니다. 이해는 틀린 선지. 디귿. ABC를 놓는 높이를 H로 같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자, 여러분 운동 에너지 우리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높이를 이렇게 h로 갖게 해도 지금 a, b, c 이 자석의 질량이 서로 다르겠죠. C가 더 무겁겠죠. 세 묶음이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A, B, C의 운동 에너지 자체가 질량 때문에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H의 도도 이 A, B, C의 운동 에너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양이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7번 봅시다. 그림 가와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의 수륙 분포. 자, 수륙 분포는 이거 물 숫자의 대륙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대륙의 분포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를 보니까 대륙들이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죠.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대륙이 지금 나아 과정에서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지금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가 바로 2.6억 년 전, 나가 1억 년 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억 년 전은 무슨 시대예요? 맞아요. 고생대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고 있고요. 자, 1억 년 전은요, 맞습니다. 중생대에 포함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나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자, 여러분, 삼엽충은 언제 화석입니까? 맞습니다.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자, 나는요, 지금 중생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겠어요. 니은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고생대에 3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중생대에 2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이때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에서 일어난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 사이의 시기 사이,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는 지금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나의 시기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라고 하면은 아마도 신생대에 4번의 빙하기 그리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죠. 이거를 뜻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기면 중생대고 중생대 이후에 신생대가 있으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5페이지 볼게요. 18번. 그림 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속력 V형으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안전모 ABC를 이용하여 각각 가의 실험을 했을 때 힘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볼게요. 이 면적에서 시간 t 주시고요. 힘의 크기 f 주면은 이 면적은 f 곱하기 t를 의미하고, 자, 이것은 충격량과 같죠? 그러니까 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ABC의 충격량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충돌 시간분의 마네킹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돌 시간 t분의 충격량 i죠. 그런데 i는 ft니까 t를 약분시켜주면은 평균 힘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 물어보고 있어요.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의 최대값이 클수록 평균 힘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지금 평균 힘이 가장 크고요. C가 평균 힘이 가장 작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경우는 A가 아니고 C가 되겠습니다. 틀린 선지, 니은.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이 t일 때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B에서 충돌이 시작된 시기부터 속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속력이 줄어든다라는 말은 운동량 자체가 mv라서 v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운동량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동안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t일일 때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t일일 때 운동량이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디귿.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에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균 힘을 줄여야죠. 자, 그러니까 평균 힘은 C가 가장 작습니다. A가 크죠. 그래서 C가 A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9번 봅시다. 표는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당, 인상, 염기, 결합선 부품 각각의 개수를 그리면 완성된 DNA 모형 X를 나타낸 것이다. X는 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 중 뉴클레오타이드의 수가 가장 많은 모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것들을 모두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선지를 보면서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인가요? 아니죠. 뉴클레오타이드이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X에서 인산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상당 염기의 결합비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 대 당 대 염기의 결합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그렇죠. 1대 1대 1의 결합 비율로 결합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이 염기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기의 개수를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이 염기들 중에서 결합에 참여한 염기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아데닌은 누구와 상보적으로 결합합니까? 맞아요. 타이민과 상보적을 결합해요. 그런데 아데닌이 15개, 타이민이 20개 있죠. 20개의 타이민이 20개의 아데닌과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아데닌 개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15개의 아데닌이 15개의 타이민과 결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와 T가 각각 15개씩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사이토신은 누구와 상보적으로 결합해요? 맞아요.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러니까 지금 25개의 구안인이 25개의 사이토신과 결합하기에는 사이토신 양이 적으니까 13개의 사이토신과 13개의 구안인이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데닌과 타이민 각각 15개여서 15 더하기 15, 30개의 아데닌과 타이민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13개의 사이토신, 13개 구안이 있으니까 총 합쳐서 26개의 사이토신과 구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염기의 개수는요? 56개죠. 56개의 염기가 결합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56개니까 인산과 당도 각각 몇 개가 돼야 돼요? 56개가 돼야죠. 그래서 인산의 총 개수는 56개가 맞겠습니다. 맞는 선지 디귿. X에서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결합한 염기, 이게 무엇입니까? 구안인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사이토신 말하는 거예요. 사이토신의 총 개수 몇 개예요? 13개예요. 그러니까 13개이다. 맞는 선지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했네요. 자, 과정을 보면 오른쪽이 배경으로 구슬 A와 B의 운동을 촬영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요.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V 제로의 속력으로 발사한대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 제로의 속력으로 발사를 하고요. A는 이렇게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 힘을 받으면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A는 운동을 안 하고요. B는요, V0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서 A와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등시간 간격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의 표면에서 이 실험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은 A와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겠죠? 자, 왜냐하면 H,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높이 어떻게 구하죠? 맞습니다. 2분의 1 GT제곱 중력가속도 곱하기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험과정 동일하게 맞췄다라고 했으니까 높이 똑같을 거예요. 높이 똑같은데 지금 중력이 지구보다 작다라고 했죠. 중력이 작은데 높이가 같으려면 이 시간은요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칸당 걸린 시간이 동일하니까 지금 지구보다 중력이 더 작은 행성이라면 시간이 더 길어야 되니까 더 많은 점이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면 지금 4개로 지구와 똑같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아니고 3, 4, 5를 보면 지금 4개보다는 이 정개수가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4, 5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 B에서 수평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수평거리 어떻게 구하죠? S는, 그렇죠,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시간 곱하기 V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V0은 똑같은데, 시간이요, 더 길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t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도 역시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리가 3번에서는 지구와 똑같은 3칸입니다. 수평거리가 3칸이니까 3번은 아니고요. 자, 4번과 5번 중에 하나인데, 자, V0이란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반드시 수평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은요, 같은 시간 동안 한 칸보다 더 많이 이동하니까 수평 방향 속력이 V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5번은요, 같은 시간 동안 한 칸 이동했으니까 지금 수평 방향 속력이 V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과정 동일해야 되니까 V0의 속도로 던져야 되겠죠? 4번 아니고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21번 봅시다. 다음은 2,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W에서 Z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네요. 일단은 2, 3주기 원자 번호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W부터 봅시다. W는 3주기 이종 원소예요. 자, 3주기 이종 원소 뭐죠? 3주기 이종 원소 마그네슘이죠. W는 마그네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 수의 비는 X 대 Y 대 Z가 2대 2대 3인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의 수는 주기율표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족번호. 족번호에서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일단 XY가 족번호가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2주기 이종 원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X가 2주기 이종 원소면 Y는 뭐가 돼요? 그렇죠, 3주기 이종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3주기 이종 원소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마그네슘으로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애초에 X와 Y는 이종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각 2를 한번 곱해볼게요. 4대 4대 6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X가 2주기 14족 혹은 3주기 14족 원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Y가 Z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족 번호는 Y가 Z보다 더 작아요. 족 번호가 작을 때 원자 번호가 더 크기 위해서는 주기가 더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3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Z는 2주기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왔죠? Y는 3주기 14족 원소이고, X는요, 자, Y가 3주기니까 X는 2주기가 되어야죠? 자, 2주기 14족 원소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Z는 2주기 16족 원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기 14족, 3주기 14족이 뭔지 볼게요. 자, 2주기 14족 원소 탄소이고요. 3주기 14족 원소 규소네요. 그러니까 각각이 지금 탄소와 규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Z는 무엇입니까? 자, 2주기 16족 원소죠. 자, 2주기 16족 원소는 산소입니다. 이 친구 산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인체는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이니까 수소와 산소가 풍부할 겁니다. 가장 많은 원소가 그래서 산소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요, 탄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탄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 에너지원에서 이렇게 탄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몸에 탄소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W는 금성원소이다. 마그네슘 금성원소 맞죠? 니은 기억은 X이다. 자, 지금 기억은 산소인데 산소가 X인가요? 아니죠. 자, X는 탄소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하는데, 자, Y는 뭐예요? SI죠. SI고 Z는 무엇입니까?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SiO2예요. 이거 석영입니다. 자, 식물이 석영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해요?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5페이지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6페이지 보겠습니다. 22번.
그림은 판 ABC와 판의 경계의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GPS로 측정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역과 니은이 어떤 판의 경계인지 알아봐야죠.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B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B는 A로부터 도망가고 있어요. A와 B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거죠. A와 B가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판의 발산형 경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B와 C는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되 C가 더 느리죠. B가 C를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B와 C는 서로 가까워지니까 이는 판의 수렴형 경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니까 니은은요 서비편 경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볼게요. 기역 하부에는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한다. 그렇죠? 판의 발사 경계의 하부에서는요 멘틀대로 상승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멘틀 물질이 존재할 거예요. 니은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B와 C는 서로 다가오는 방향으로 관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C는요 지금 B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 즉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자,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후 그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자, 과연 어디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서입하면서 서해판 경계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해판 해양판에 의해서 그 주변에 멘틀 물질이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이 마그마가 대륙판을 뚫고 분출하면서 화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산은요, 이 대륙판 C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디귿선지에서는 이 B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23번 봅시다. 다음은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활용한 실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카탈레이스는 우리 간에 풍부합니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죠.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과산화수소가 유입되면 간은요 카탈레이스를 분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어떻게 분해하냐? 자,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카탈레이스를 결합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카탈레이스가 과산수소를 분해해서 두 개의 물을 만들고 하나의 산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험 과정을 쭉 보면은 표는 아미노산 세모와 네모를 지정하는 코돈을 나타낸 거고요. 가설은 모르겠고 실험 과정의 결과를 보면 카탈레이스 기역에서 리을을 준비하고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돌연 변이로 인해서 기역의 특정 세모를 지정하는 코돈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상 카탈레이스가 기역이고 기역은 어떤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모의 아미노산을 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한편 니은 같은 경우에는 CAC로 변형됩니다. 그러면 CAC를 번역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세모니까 이 니은도 세모를 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한편 디귿과 리을은 AAU와 AAC로 변형이 되었죠.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은요 네모를 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단백질 역시 변형이 없을 건데,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변형이 일어난다면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카탈레이스는 효소이고 효소는 단백질이죠. 자,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면, 즉 효소의 변형이 일어나면 이 효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형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카탈레이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나아 과정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 5ml가 담긴 시험관 1에서 4에 각각 기역에서 리를 놓고 시험관에서
기포 발생 여부를 관찰한대요. 기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이 카탈레이스가 제대로 작용해서 산소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포는 산소 기체에 해당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했겠죠. 모두가 다 발생합니다. 하지만 3과 4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 안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된다. 자, 이렇게 카탈레이스를 넣으면 물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니은 B는 발생 안 합니다. 아니죠. B는 발생하죠. 틀린 선지 디귿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는 A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니은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카탈레이스인데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촉매 기능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 선지에서 예외는요, 이 2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2번은 변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24번 봅시다. 23번이 좀 어려웠는데요.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표는 HCl 수용액, NaOH 수용액, KOH 수용액, 벌써 수용액이 3개네요. 자, 이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용액이 3개 나왔다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냥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소용액과 염기소용액을 혼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중화반응 문항이 나오면요,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 혹은 수산화이온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이 이온수의 비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온수의 비율이 1대1 대 1이죠. 자, 여기에는요, 당연히 구경꾼 이온 3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구경꾼 이온이 Cl, 나트륨, 그리고 칼륨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수산화이온 아니면 수소이온일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뭘 모르겠으면 다 씁니다. 일단은 HCl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NaOH가 이런 식으로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KOH가 이런 식으로 있죠. 각각 얼마만큼 양이 있어요? HCl은 10만큼 있고, NaOH는 15만큼 있고, KOH는 30만큼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의 양으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섞어 보았더니 각각의 구경꾼 이온이 N개씩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Cl은요, 반응 전에도 N개가 있었고, NA도 반응 전에 N개, K도 반응 전에 N개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반응 전에 이 HA와 CL은요, 1대1의 비율을 결합하니까 수소 N개 있었고요. 자, NaOH도 1대1의 비율을 결합하죠. 그러니까 수산화이온 N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대1 대 1로 비율로 결합하니까 수산화이온 N개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즉, 이들을 합하면 지금 N개의 수소와 그리고 N 더하기 N, 즉 2N개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가 모두 결합해서 물로 바뀌겠죠. 그래서 물은요, N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N개가 반응해서 물이 되니까 나머지 수산화이온이 N개만큼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남아있는 이온은 수산화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액성은 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요, TLT, T3 중, 그러니까 혼합 후 최고 온도 중에 가장 큰 값 찾으라고 하고,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한번 찾으라고 해요. 자, 일단은요, 혼합 후 최고의 온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생성된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생성된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혼합 후 최고 온도가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된 물의 양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어요. 자,
나를 이용해서 생성된 물의 양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HCl 지금 20ml 있고요. NaOH 20ml 있고, 그리고 KOH가 15ml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ml당 H가 N개 있잖아요. 그러면 20ml에는 H는요, 지금 2배가 꽁충 뛰겠죠? 2N개 있고, Cl은 2N개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NaOH도 지금 15에서 20으로 몇 배 뛰었어요? 3분의 4배 띄었죠. 그래서 NA도 3분의 4N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OH도 3분의 4N 있겠습니다. 자, 30에서 15로 지금 절반 깎였으니까 N이 2분의 1N 있고요. 자, OH는요, 2분의 1N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2N개의 수소와 그리고 3분의 4N 더하기 2분의 1N 얼마죠? 6분의 11N이죠. 6분의 11N에 OH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 작은 수의 이온만큼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면 6분의 11N만큼의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해볼게요. 다도 봅시다. 다는 지금 HCl이 25만큼 있고요. 그리고 NaOH가 15만큼 있고 KOH가 15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0에서 25만큼 2.5배 띄었으니까 자, 수소 2.5회만큼 있고요. 염소도 2.5회만큼 있어요. 자, 그리고 15에서 15로 똑같죠? 그러니까 NaN개, OHN개 있고 30에서 15로 절반 감소했습니다. K가 2분의 N개 있고 OH도 2분의 N개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반응해서 생성된 물의 양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이온이 2.5N개 있고요. 수산화이온이 N개 더하기 0.5 해서 1.5N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물의 생성량은 항상 작은 수의 이온의 양을 따르니까 1.5회만큼 물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3N이죠. 2분의 3은 6분의 9N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물의 생성량이 어디에서 가장 많아요? 그렇죠. 6분의 11N이 가장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물의 생성량이 가장 많으면 혼합부 최고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T2가 지금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 물어봤네요. 가와 다를 혼합해 봅시다. 그러면 10 더하기 25에서 35ml에 HCl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15 더하기 25 30ml에 NaOH가 있고요. 30 더하기 15, 45ml에 KOH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10에서 30으로 3.5배가 뛰었죠. 그러니까 수소가 3.5N 있고 Cl은 3.5N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에서 30으로 2배 뛰었네요. 그러니까 NA가 2N 있고요. OH가 2N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30에서 4.5로 1.5배 띄었으니까 K는 1.5N 있고요. 나머지 OH는 1.5N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수소가 3.5N 있고 수산화이온이 2N 더하기 1.5N에서 3.5N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물이 3.5에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다라는 거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액성은 중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T2 중성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5번 봅시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손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개혁과 이해는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 하나이고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이다.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평상시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표충선이 누가 더 높아요?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 양이 서태평양에서 많고 동태평양에서는 적어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수온은 높고요.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평상시라고 봅시다. 자, 평상시에 기역이 바로 20도씨 등손선에 해당되는 깊이인데, 자, 지금 수심이 얕아질수록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20도에서 조금만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기역의 수온은 20도씨 언저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니은 어떻습니까? 지금
깊이가 이렇게 깊어요.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얕아질수록 수온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만큼이나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요, 수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네요. 자, 이때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역이 바로 동태평양이고 니은이 서태평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됩니까? 엘니뇨 시기면은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량이 더욱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량이 줄어들어서 수온이 낮아지고요. 동태평양에서는 오히려 따뜻한 해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수온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A식이 지금 기역을 보면 여기에 20도씨 등수온선이 있는데 지금 깊이가 얕아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했죠. 이만큼의 수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동태평양에서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아, 이 시기가 바로 엘니뇨 시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B는요, 그냥 평상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은 동태평양이다. 아니죠. 니은은 서태평양이죠. 기역은 틀린 선지. 니은, A의 기역의 강수랑 편차는 양의 값이다. A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자, 엘니뇨 시기의 기역이 뭐죠?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에서의 강수량 편차를 물어봤어요. 자,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수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발달하고 구름이 발달하면 강수량이 많이 내리겠죠. 자, 강수량이 많으니까 강수량 편차가 양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니은의 해수면 높이 편차 빼기 기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 문항에서 빼기의 물리량이 등장하면 우리는 일단 A와 B 중에서 한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찾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빼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물리량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니은, 즉 서태평양에서 해수면 높이 편차를 물어봤어요. 자, 엘니뇨 시기에는 지금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량이 줄어들어요. 즉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자, 이 값이 더 작으면 이 값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어야지 맞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2028학년도 예시문항 같이 풀어보았고, 전반적으로 기존 수능보다 문항의 난도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서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